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 이전 암호화폐는 어떻다라는 걸 소개를 했었고요. 이 비트코인 이전 암호화폐는 탈중앙 방식이 아니라 중앙 집중으로 어떤 신뢰기관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형태로 그런 연구들이 주로 있었고 탈중앙 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에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형태들은 전사서명 값이 그 화폐의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됐겠고요. 이런 전자서명을 사용해서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 화폐의 위조 문제는 전자서명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서명 키에 의해서 화폐의 액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은 여러 개의 그 서명 키, 화폐 발행할 때 쓰는 키들이 있을 거고, 요 키로 발행된 화폐는 100원, 요 키는 5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거고요. 이제 전자 서명에서 발행하는데 뭐 여러 개 값을 서명해서 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에 포함되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값 중에 하나가 일련 번호예요. 그래서 각 발행한 화폐마다 독특한 이제 일련 번호로 화폐를 발행하게 되겠고요. 이 초기에는 이제 해결해야 될 핵심 문제가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전자서명에서 발급하지만 사용자가 나중에 이 화폐를 쓸 때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이제 은닉서명 같은 기술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화폐 발행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 화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중 사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암호화폐는 이제 디지털 값이니까 얘를 여러 번 복사를 해놓고 있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사용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 이전 암호화폐에 이용되는 흐름, 거래 흐름은 인출, 지불, 입금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은행에 가서 암호화폐를 발행받는 거예요. 자기의 실물화폐를 주고 암호화폐를 발행받는 거고, 그러면 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사용자는 어디 상점 같은 데 가서 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상점은 받은 암호화폐를 나중에 이제 은행에 입금해 가지고 다시 실물화폐로 바꾸는 그런 어떤 거래 흐름을 이 비트코인 이전 암호화폐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흐름의 암호화폐에서의 이중사용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온라인 방식은 이 단계 2와 3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점에 내가 암호화폐를 주면 물건을 주기 전에 상점이 은행에 가서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련 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 썼던 화폐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식으로는 그 이중사용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오프라인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것을 인출한 암호화폐로 인출받은 고객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 사용자가 이 암호화폐를 두 번 쓴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의 정보가 노출되게끔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점은 이 화폐가 이중 사용된 건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은행에 입금하게 되고, 만약 이 화폐가 이중 사용된 화폐가 되면은 그것을 최초에 인출한 고객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오프라인 방식을 로 이제 이중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연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전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거스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 금액을 쓰고 싶으면은 내가 정확하게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그 암호화폐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암호화폐로 많이 있어도 그 금액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액면가로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면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이 거스름을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점이 어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거스름으로 갖고 있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중사용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상점이 이중사용했는지 고객이 이중사용했는지 누가 먼저 이중사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오프라인 방식처럼 되면은 상점이 자기의 중요한 정보를 또 줘야 되는 그걸 쓰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점이 거스름을 화폐를 발행하게끔 만들 수는 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이 거스름 제공하지를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탈중앙 암호화폐고요. 별도 디지털 값이 화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전자서명된 값이 암호화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돈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이 돈을 어떤 사람한테 양도하고 싶다. 그게 상점이든 다른 고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양도하고 싶으면 이 거래를 하고 싶다. 내가 B한테 100원을 주겠다라는 것을 전자 서명해 가지고 전체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를 어디다 하냐면은 원장에다가 이 거래 내역들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 원장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불가역성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저장된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수정할 수가 없고요. 중간에 예전의 데이터 사이에 뭔가 새로운 거래를 추가할 수 없고 거래는 항상 맨 끝에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에 유효한 거래들만 기록이 되면 이걸로 화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동작하게 되겠고요. 이 비트코인은 사용하는 이 원장은 탈중앙 방식으로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는 모든 사용자에 이제 중복해서 똑같은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에서 그 불가역성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화폐 발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탈중앙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이제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갑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 지갑을 만들 때마다 사용자는 공개키 쌍을 만들어 가지고 지갑과 연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이 보유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키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래를 서명해서 그 원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래를 서명하기 위해서는 서명 키가 이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비트코인 지갑을 만든다는 것은 각 사용자가 공개키 쌍을 하나 만들어서 쓴다는 것이고요. 공개키 쌍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지만 인증서 기반은 아니에요.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를 뭐 보증해주는 무슨 인증서 같은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 그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각 사용자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홍길동한테 100원을 주고 싶은데 이 공개키가 홍길동인 것을 확인하는 거는 나의 책임인 거예요. 누가 그걸 대신해 주지 않고 내가 확인을 별도 해야 되겠죠.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그 사용자한테 책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요. 또 각 사용자는 하나의 지갑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불관찰성은 제공하죠. 이 공개키가 김상지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밝혀질 수는 있겠죠. 내가 누가 거래하다 보면은 이제 그 친구는 김상진의 공개키가 뭔지 그 비트코인 지갑의 주소가 뭔지는 알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주소를 보고 이 주소가 김상진의 주소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익명성을 제공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지갑만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똑같은 공개키 갖고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불관찰성만 제공을 하고 불연결성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높이고 싶으면은 내가 하나의 지갑만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지갑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에 실제 화폐가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에서는 돈은 어디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원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마치 지갑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지갑엔 돈은 없습니다. 그럼 이 지갑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화폐에 해당되는 그 거래 출력들이 비트코인 원장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김상진 것이 여기에서 합쳐져서 지금 총액은 뭐 1,000원이다. 이런 정보를 이제 지갑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UTXO 기반이라고 그랬죠. UTXO 기반이라는 거는 거래 중에 출력들이 있는데 이 출력 중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출력들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는 거고 특정 사용자의 코인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이제 지갑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지갑은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보다는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비트코인 지갑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USB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든지 꽂으면은 내 정보들을 갖고 있는 지갑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여러 가지 안전한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지갑을 만들었는데 좋지 않은 랜덤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돈들을 다 탈취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사용자들은 이렇게 이제 지갑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 지갑 중에 핫 지갑, 콜드 지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핫 지갑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을 말하고 콜드 지갑은 사용할 때만 연결하는 그런 지갑이 되겠습니다. 헛 지갑 같은 경우에는 해킹의 대상이 주요 타겟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이 지갑에 소속된,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지갑에 개인 키가 있어야 돼요. 개인 키가 없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런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 키를 잃어버렸어. 쓸 수가 없게 됐어. 그러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영영 없어지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개 키에 대응되는 개인 키를 만들 수는 없죠. 우리가 이게 암호학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노력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 키를 분실하게 되면은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이 이만큼 발행됐지만 이만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개인 키가 분실되거나 문제가 돼서 발행은 됐지만 쓸 수 없는 그런 금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디스크에 다 보관했는데 초기에는 그 하드디스크가 망가져가지고 개인키까지 없어져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보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키를 만약 비트코인 사용하면 내 개인키를 잘 백업을 잘 해가지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직접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 맡기는 거예요. 개인키까지. 그럼 그 거래소가 필요할 때 알아서 좀 거래를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거래소가 뚫리면은 내 돈이 탈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래소가 해킹돼 가지고 그 거래소랑 거래하는 고객의 비트코인이 탈취됐다. 이렇게 탈취되는 이유는 고객이 자기의 개인 키까지 거래소에 이제 맡긴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이제 각 사용자마다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P2P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P2P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모든 노드들이 서로 통신해서 이제 메시지들을 주고받아서 이제 탈중앙적으로 동작하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에 동작하는 노드는 크게 완전 노드, 부분 노드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완전 노드는 그 블록체인에 있는 그 모든 정보를 유지하는 그런 노드가 되겠습니다. 완전 노드. 근데 일반 이 완전 노드를 유지하려면 좀 날짜를 최신의 갱신을 안 해놨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그 거래 내역들이 최초부터 계속 쌓여서 그 데이터만 해도 481기가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완전 노드를 운영하려고 내가 완전 노드를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시작하면은 요 481기가를 다 다운받는 데만 그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이제 완전 노드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이 완전 노드를 이만큼 다운받아서 계속 갱신하면서 유지하고 있고 싶지 않으니까 꼭 거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정보만 유지한 형태대로 이제 그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운영된 노드는 이제 부분 노드라 그래요. 하지만 완전 노드를 운영하는 노드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야 이제 올바르게 이 비트코인이 탈중앙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노드로 운영이 되겠고, 이제 완전 노드로 운영이 되면은 이제 투표권도 얻게 되고요. 비트코인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완전 노드로 운영하는 사용자한테는 투표권을 줍니다. 그래서 뭐 다수가 어그리해야지 뭔가 갱신하게 되겠고요. 채굴자라는 또 특별한 노드들이 있는데 그 이 채굴자들은 완전 노드를 운영해야 되겠고, 또 이제 그 거래소들도 당연히 완전 노드들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싶으면 완전 노드를 운영하는 게 맞는데, 이제 완전 노드를 운영하기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완전 노드를 운영하지 않고 이제 부분 노드만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겠고, 이 완전 노드나 부분 노드나 이제 그 소프트웨어는 이 비트코인 월지 이런 데 가면은 다운받아서 내가 설치할 수 있게 되겠고요. 오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소스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면 좋은 점은 신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들지 않고 얘를 다운받아서 내가 필요한 것만큼 수정해서 이제 그 암호화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그 비트코인 이후 등장한 암호화폐들은 그냥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공개된 비트코인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가지고 소스 자체가 있으니까 필요한 내용들을 수정해가지고 자기의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2B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통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요 노드가 이제 어떤 거래를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거래를. 그럼 얘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거래 내용을 만들어서 전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 서명된 거래를 이 비트코인,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노드한테 전파를 해줘야 돼요. 그 전파를 해가지고 그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돼가지고 어느 정도 쌓여서 불가역성이 보장이 되면, 확정이 되면은 이제 거래가 확정되는 형태인데, 그러면 얘가 보낸 어떤 데이터가 이 모든 P2P에 있는 모든 노드한테 전달하게 할 때 사용하는 통신 방식이 뭐냐면은 거십이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거십이라는 프로토콜.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메시지를 전체 네트워크로 보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이웃 노드들이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내가 임의의 두 노드를 선정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각각 걔네들도 또 두 명을 선정해서 또 보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2명이 받을 때고, 그 다음에 4명, 그 다음에는 8명, 그 다음에 16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금방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전체 네트워크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십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가 수신하면은 그 메시지를 나는 또 다른 2명의 사용자한테 또 전파를 하고, 그 받은 사람 또 전파를 해가지고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 세계 노드들한테 퍼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거십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탈중앙 암호화폐는 이렇게 P2B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핵심 통신 프로토콜은 이 거십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아까 거래를 내가 하고 싶으면 요 트랜잭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트랜잭션은 그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한기코인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입력이 존재하겠고 출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들을 서명한 서명값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내가 사용할 돈 금액이 되겠죠. 입력들. 그래서 이 입력은 다른 기존의 트랜잭션의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들. 그래서 출력들을 여러 개를 쓸 수 있고 하나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쓰고, 출력은 내가 이제 이 돈을 이제 어디로 누구한테 주겠다. A한테 주겠다, B한테 주겠다, 여러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한 사람한테만 줄 수도 있고, 한 사람한테 주고 그 차액을 내가 또 돌려받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 그리고 입력과 출력은 모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는 입력마다 이제 전자서명을 해야 돼요. 똑같은 사용자 거래도 이제 각각 서명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UTXO 기반이라 그래요. 그럼 UTXO 기반이 아니라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 하면은 계정 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계정 기반. 그래서 계정 기반은 우리가 은행에처럼 각 사용자는 계좌를 하나 갖고 있고, 이 계좌에 그 사용자가 보유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그런 정보는 없고요. 블록체인에서 출력 중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출력들의 합이 이 사용자의 보유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TXO 기반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입력의 합은 출력의 합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입력이 출력보다 크면 그 나머지 차액은 수수료가 되어서 이제 블럭을 만드는 채굴자한테 이제 수수료로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폐들 보면은 푸시풀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푸시는 내가 돈을 그 양도하는 사람한테 바로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풀은 내가 의사만 표시하고 은행에서 그걸 가져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풀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면은 상점이 은행에서 그만큼을 받아가는 거죠. 내가 돈을 그 상점한테 주는 형태가 아니고, 현금을 주면 그거는 푸시 방식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도 이제 내가 주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푸시 방식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탈중앙 암호화폐를 실현했는지, 여기에 핵심은 이제 원장에다가 얘를 기록하는 거죠. 거래 내역들. 근데 원장에다가 기록하는 내용들을 수정할 수가 없고, 중간에 추가할 수가 없고, 끝에 첨삭만 가능하면은 이제 탈중앙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장의 불가역성을 탈중앙적으로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돈을 우리가 예전 초기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전 암호화폐처럼 어떤 디지털 값을 고객이 거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내가 이 돈을 양도하겠다는 내 의사를 거래 내역으로 만들고 그 거래 내역을 원장에 기록함으로써 화폐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그 화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거래 기록을 유지하고 이 기록을 변경할 수 없어야 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 이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는 어떤 신뢰 서버를 하나 둬서 이 신뢰 서버가 이 불가역성을 제공해 주면 되겠지만 이제 그거를 비트코인에서 원한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탈중앙적으로 이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탈중앙 암호화폐가 해결해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화폐 발행 문제, 거래 위조 문제, 이중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탈중앙 암호화폐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화폐 발행 문제는 이제 그 탈중앙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조금 더 쉬운 거는 거래 위조 문제는 여전히 전자서명 기술을 써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용자가 보유한 돈을 쓰려 그러면은 그 사용자의 개인키가 필요한 거고 그 사용자의 개인키가 없으면 그 거래 내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거래 내역을 수정하려면 이제 서명키가 있어야 되는데 서명키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게 되겠고 근데 이렇게 만든 거래 내역 중에 유효한 것들만 원장에 기록돼 가지고 유지가 돼야 이제 제대로 된 화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장에 기록할 때 유효하지 않은 것들은 기록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이중사용 문제는 한번 기록된 거래는 변경할 수 없어야 돼요. 내가 돈 쓰고 지우고 다시 쓰면 이중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기록된 거를 지울 수가 없어야 되겠고 수정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걸 수정할 수가 없고 유효한 것만 기록이 되면 이중사용이 못하는 거죠. 내가 한 번 쓴 거를 또 쓰려고 그러면은 똑같은 게 두 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그래서 이중사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이 원장의 불가역성이 제공이 되면은 이제 이중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제 유효한 거래 위조 문제는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니까 어쨌든 원장의 불가역성을 제공하면은 화폐 발행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거래 위조 문제와 이중사용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장의 불가역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면 분산 원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분산 원장은 이 동네에 사용하는 거는 불가역성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모든 탈중앙, 이 화폐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이 같은 데이터들을 중복해서 유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의 종류는 최초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만 있었지만 지금은 블록체인 말고 DAG라는 기술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산 원장이라고 하면은 블록체인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DAG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둘의 차이는 블록체인은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기록하는 형태가 되겠고 DAG는 블록 단위가 아니라 개별 트랜잭션 단위로 이제 뭔가 처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요 DAG와 관련돼서는 다음 노트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분산 원장은
모든 탈중앙 노드가 같은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여러 노드들이 전 세계에 수많은 노드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노드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유지하게끔 해야 돼요. 그걸 해주는 기술을 분산 합의 기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이 분산 합의 기술을 통해서 이제 분산 원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불가역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데이터의 불가역성과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술인데 여기 기술에는 모두 포함되냐면 규칙과 규칙 준수를 위한 보상 체계나 불이익 체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합의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작업 증명이라는 뭔가 분산합의 기술 쓰면은 그 작업 증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긴 체인 원칙이라는 규칙이 있을 거고 그런 규칙들이 준수하게끔 하는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분산 합의 기술을 완성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분산 합의 기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불가역성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들을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블록 단위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트랜잭션들은 서명이 되어 있겠죠. 누가 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명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 내역의 유효성은 그러니까 얘들을 누가 수정하고 싶어도 이제 이 T5의 입력을 C만 쓸 수가 있다. 그럼 C 외에는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에 있는 개별 내용들의 수정은 그 트랜잭션을 만들 때 필요한 서명키가 없으면 수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정은 전사 서명 때문에 그 코인을 보유한 지불자만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보장해야 되냐면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을 삭제할 수가 없어야 되겠고 유효 트랜잭션은 블록체인에 시기적절하게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유효한 트랜잭션만 포함이 돼야 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걸 포함할 수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만든 거에 여기다가 없었던 거에다 뭘 넣는다든지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탈중앙 방식으로 저런 것이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무결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불가역성을 제공하려면. 불가역성은 조금 더 무결성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결성이 보장이 돼야죠. 수정을 할 수가 없어야 되겠고 수정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암호 기술들에는 뭐가 있냐면 해시 함수, 맥, 전자 서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시 값을 계산해서 뭔가 무결성을 보장하려고 할 수 있고 맥을 쓸 수도 있고 전자 서명을 쓸 수도 있는데 해시를 쓰는 거는 요 해시만 이렇게 쓰면은 안전하지 못하죠. 누구든지 얘를 삭제하고 다시 블럭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바뀌는 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되겠죠. 맥을 쓰려고 그러면 모든 사용자가 다 그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확인하는 사람도 키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키가 있으면 또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서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확인은 다 할 수 있지만 만드는 거는 이제 서명 키를 가진 사람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탈중앙적으로 전자 서명해서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기 코인처럼 뭐 총장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총장이 늘 이 블럭들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면은 이제 저 방식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세 가지 다 조금은 간단하게 저걸 이용해서는 이제 불가역성을 제공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전자서명이 조금은 더 비대칭성을 갖고 있어서 쓸만한데
탈중앙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실제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했냐? 각 거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 서명에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일정 기간 발생한 모든 기록들을 블럭이라는 문서로 통합한 다음에 이 블럭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합니다. 해시값. 그러니까 이 방법들 중에 이제 이 방법을 응용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해시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럭의 크기는 1메가바이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1메가바이트로 제한하냐? 얘는 비트코인은 탈중앙 방식, P2B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누가 블럭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만든 블럭을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 노드한테 전파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막 몇 기가가 돼. 그럼 이 전파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근데 빠르게 모든 노드에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만든 사람은 1메가 정도가 적당하다. 이거 이상 크기로 하면은 너무 커서 전파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잘 안 된다. 그래서 1메가로 이제 제한을 뒀습니다. 근데 1메가로 제한을 뒀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트랜잭션 크기는 여러 개의 입력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출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다 일정하진 않아요. 근데 대략 0.3kB라고 하면은 약 3,000개 정도만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블록에. 그러니까 한 블록에 기록할 수 있는 트랜잭션은 3,000개.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은 거래를 확정하는 이제 1초당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은 이게 상당히 낮은 거죠. 몇 개를 거래를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요 전파 속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전파 속도는 둘째 치고 해시 값을 계산해 가지고 블럭의 해시 값을 계산해 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불가역성이 제공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해결을 하냐면 단순하게 블럭의 해시 값을 계산해서 블럭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암호 퍼즐을 해결해서 해시 값을 만들게끔 했어요. 즉, 요 블럭 값만 가지고 해시하는 게 아니라 랜덤 값을 붙여서 해시해가지고 이 해시의 결과에서 앞에 0의 개수가 19개 이상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19개 곱하기 4가 돼야 되겠죠. 얘가 한 비트, 그러니까 4비트짜리니까 요 두 개가 한 바이트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개수가 앞에가 0이 나와야 되겠고 이게 다 0이 되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 한 비트가 0이 되려면은 한 두 번 해보면 0이 될 거고 앞에 두 개가 한 네 번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총 76개, 뭐 77개가 0이 되어야 되려면은 해야 되는 게 2에 뭐 77승 정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 해야지만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요 값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정도 소요되게끔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이 해시 값을 만드는데 10분이 소요되게끔 해가지고 이제 해시 값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10분이 소요되면은 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블럭마다 해시값을 계산한다. 10분이 소요된다. 그럼 또 누군가는 또 똑같이 10분을 소요하면은 똑같은 유효한 또 다른 블럭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수정이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장치를 추가를 하는 거죠. 어떤 장치를 추가하냐면 얘만 이제 요 블럭의 값만 가지고
10분 소요돼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만들 때 이제 바로 전 블럭의 해시 값을 같이 넣어서 요 해시 값을 계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쌓이게 되죠. 체인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얘를 수정하면은 얘가 바뀌겠죠. 요 값이 또 바뀌겠죠. 얘가 수정되면 또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거를 수정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것들이 모두 수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얘를 수정하고 싶어. 지금 현재 여기야. 그러면 내가 얘를 따라가려면은 10분, 30분이면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30분 있으면 따라가지만 여기서 얘가 멈춰 있다. 그러면 따라서 더 큰 걸 만들어서 얘를 버리고 새로운 거를 쓰게끔 할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멈추지 않고 계속 10분마다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 거를 수정해 가지고 따라잡아야 돼요. 더 빨리 가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불가역성을 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10분이 소요되는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걸 투자하지 않고는 못 따라가는 거고요. 그거를 따라가려고 해도 비트코인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어떤 룰을 사용하냐면 가장 긴 체인을 우선하는 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얘는 유효한 거야. 그러면 내가 수정을 해가지고 내 수정된 블록체인을 전 세계가 받아들이려면 나는 지금보다 더 긴 체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긴 체인을 만들 수 없는 게 얘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전 거를 바꾸면서. 그래서 1시간 전 것만 바꾸려고 해도 어차피 계속 나는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들은 다 10분 걸리는데 난 5분 만에 할 수 있어.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특성상 어떤 사람이 조금 더 빠르게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빠르게 다른 사람 10분 걸릴 때 나는 5분 걸리게 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더 긴 체인을 만들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이제 불가역성을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퍼즐을 만드는데 이 암호 퍼즐의 특성은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대칭성. 그 얘기는 얘를 만드는 데는 10분이지만 얘를 확인하는 데는 한 번의 해시값만 확인하면 돼요. 얘가 블럭과 랜덤한 그 사용됐던 성공했던 난스 값만 제공하면 해시해가지고 이 값이 맞는지 보면 되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분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해시를 반복적으로 계산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시를 뭐 필요한 개수만큼 반복해서 만들게 하면은 똑같이 내가 10분이 필요하다. 10분이 소요되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복해서 만드는 것과 얘의 차이는 10분을 반복하게 되면 확인도 어떻게 해야 돼? 10,000번 하면 10,000번을 내가 해시해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해시해가지고 값을 만드는 거는 시간은 작업 중면처럼 10분 소요되게끔 만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만들게 되면 확인도 10분 걸리는 거예요. 확인하려면 똑같은 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10분이 소요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암호 퍼즐은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든 사람은 10분 걸리지만 확인하는 사람은 한 번의 해시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난이도, 요 공의 개수는 이제 2016개의 블럭마다 약 2주마다 갱신을 해요. 너무 빨리 계산한다? 그럼 좀 늘리고, 너무 느리다? 그러면 좀 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10분이 필요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럭을 요 아모포즈를 누가 해결하냐? 누가 해결하냐면 채굴자라는 참여자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요거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채굴자는 블럭을 만들 때 블럭에 어떤 데이터들을 넣어서 만들어야 돼요? 사용자들이 만든 거래들인데 아직 블럭에 안 들어와 있는 것들, 그리고 유효한 거래들만 모아서 넣게 됩니다. 뭐 여기다 어떤 거래를 넣을지는 누구 마음일까? 블록을 만드는 건 채굴자예요. 근데 이 채굴자가 어떤 거래들을 아직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래들 중에 선택해서 넣게 되는데 어떤 거래를 넣을지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채굴자의 마음이에요. 채굴자는 아예 아무것도 안 넣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는 넣을까? 이 채굴자들은 항상 트랜잭션에 하나를 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이 채굴에 성공한 사람은 보상을 받게 돼요. 그 보상이 뭐냐면은 신규 비트코인 코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은 채굴자가 A면은 A한테 3.125 BTC를 주는, 입력은 없고 출력만 3.125 TC인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포함시켜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 채굴자는 3.125 BTC 새 비트코인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 말고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는 또 어떤 금액들이 추가가 되냐면 내가 거래들을 한 5개 넣었어요. 블록을 만들 때. 그럼 그 거래들에 있는 수수료들 있잖아요. 그 수수료들을 내가 받게끔, 내가 받는 걸로 해서 이제 내가 받는 신규 보상액 플러스 넣었던 트랜잭션에 있는 수수료들의 합을 나한테 지급하게끔 하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걔와 나머지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나한테 되는 신규 보상액과 수수료가 포함된 트랜잭션을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채굴자는 이걸 넣어서 이제 받는 형태가 되겠고 10분 정도 노력하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작업 증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값을 만들었다, 이 값을 구했다라는 거는 10분간 노력은 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작업 증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작업 증명한 것을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불가역성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불가역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를 확정하는 시점에서 채굴자가 한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채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 채굴자들이 사용하는 이 블록 정보는 같을까 다를까? 똑같은 트랜잭션을 넣는다 해도 거기에는 항상 다른 트랜잭션 하나 들어가요. 뭐예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다 다르겠죠. A 채굴자는 자기한테 주게끔 트랜잭션을 만들 거고 B는 또 자기한테. 근데 또 실제적으로 각 A와 B가 또 포함하는 트랜잭션 자체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채굴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작업 문제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만약 똑같다 그러면 늘 비슷한 시기에 찾을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왜 다르냐면 각 채굴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요 BI 값이 다 다른 거예요. 채굴자마다. 그러면 어떤 난스 값을 찾아야 0이 77개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막 이제 경쟁을 해서 찾아요. 근데 아주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효한 이 블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전파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애들은 또 얘를 이용해서 또 찾을 거고 그 다음 거를 어떤 애는 얘를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그렇게 일어난 것. 즉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블럭을 동시에 누가 찾으면은 뭐가 일어났다 그러면 포크가 발생했다 그래요. 포크가 일시적 포크라고 하는데 우연히 발견된 거. 그래서 일시적 포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시적 포크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워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둘 중에 어딘가는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무슨 원칙을 써요? 가장 긴 체인 우선 원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긴 체인에 내 돈이,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포크가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갔는데 이쪽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 두 개에 있는 트랜잭션과 이 채굴자들이 집어넣은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효되는 거예요. 이쪽은. 이 무효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신규로 채굴하려면 여기 따라서 채굴 안 하고 더 긴 걸로 따라서 채굴하겠죠.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채굴하는데 채굴을 성공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을 넣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따라서 채굴할까? 채굴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보상을 못 받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걸 안 따라갈 거예요. 다르게 가겠죠 또. 그래서 내가 유효한 트랜잭션을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그걸 하면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 보상 체계와 그 보상 체계를 받으려면은 그 정직한 트랙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규칙과 보상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둘 다 유효해요. 이렇게 유효한데 여기에 T3이 포함됐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됐어. 그럼 T3은 어딘가에는 또 누가 포함시켜 주겠지. 근데 얘가 포함이 안 되고 쭉 가.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얘는 그냥 취소되는 트랜잭션이에요. 사용자는 그 돈을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던 트랜잭션도 다 무효되는 거고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다 무효가 돼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던 여러 트랜잭션들은 아마 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중복해서. 일부는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중복돼서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이 그 손해 볼 일은 별로 없고 이제 여기서의 억울함은 채굴자죠. 채굴자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채굴에 성공했는데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그게 억울한 것 뿐이지 각 개별 트랜잭션을 만든 사용자들은 언젠가는 자기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자기께 안 들어가면 내가 뭐 거래를 못한 손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내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다시 쓸 수는 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